안녕하세요. 혹시 제가 강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녀분들 학년 한번 제가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님, 4학년, 5학년, 6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1학년, 2학년 어머님도 계세요? 3학년 어머님도 계세요? 아, 네. 주로 압도적으로 6학년 그죠? 어머님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주제는 내신의 기본은 문법, 영어의 기본은 영작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시고 교육 과정이 되게 많이 바뀌고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은 그냥 도가니에 쥐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실험의 대상이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는 걸로 이제 할게요. 일단 내용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가장 큰 화두는 그러니까 수능 영어가 이제 올해부터 정확하게 절대평가 시작하는 시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사고 페이지 정말 말 많았지만 차근차근 이제 없어지는 추세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이제 1학년부터는 일제고사, 그러니까 지필고사 폐지한다라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가장 큰 화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면서 당연히 어머니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되면서 영어 내신의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라는 건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뭐 문법 위주의 이제 다시 수업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도 하시고 준비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고등학생들은 무학년 학점제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내신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고교 무학년 학점제라는 또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물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쯤에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 말은 많고 준비는 아직 덜 된 상황이에요. 말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고교 무학년 학점제고 거기에서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실용 영어 능력이 되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 일단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일제고사가 이제 폐지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중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갈 거지만, 이제 그러면 그런 학생 개인별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룹별, 그 다음에 학생 개인의 기여도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본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분기별 중간 기말 치고 막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암기 잘해서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어머니 영화에서든 아니면 경험상으로든 많이 아시겠지만 뭐 영어권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객관식 시험이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그죠?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기가 뭐 말하기나 아니면 쓰기에 어떤 주제를 주고 학생이 뭐 한 달이나 아니면 짧게는 2주나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준비해가지고 발표하고 거기에서 점수를 얻어가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이미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영화에서도 보면은 수업 시간 학생이 나와서 발표하고 뭐 프로젝트 발표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과정을 중시하면서 그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지만 보통 지금 현재 추세가 그죠? 현재 그 미국권에서 행해지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반드시 들어갈 거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아이들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자료 조사를 하기도 해야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스스로 주제 선정하고 자료 조사해서 발표 자료 작성하는 거 많이 하고도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앞으로 일제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더 많이 강화가 되는 거고 지금은 단순 수행평가고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프리라이더들이 많아요. 좀 똑똑한 애들이 준비하면 거기서 그냥 얻어 타는 애들이 있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게 이제 거의 안 되겠죠. 왜냐면은
지필고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이 강화가 될 거고, 이제 좀 더 객관성이 부여가 되는, 그죠? 그런 것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필고사 객관식 시험이 없어지면 논술이나 서술형으로 평가 시험에 바뀔 수밖에 없는데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는 제가 이제 영어니까 영어 초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논술이나 서술형을 가지고 영어의 능력 평가를 받을 상황이 앞으로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영어로 적는 실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만 앞으로 고등학생 때 입시 준비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상황에 놓이겠죠. 특히 내가 인문계열의 진로 선택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두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요, 영어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수능 영어 절대평가 되면서 한동안은 저게 나오면서 이제 영어에 대한 좀 부담이 많이 줄었다라고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부담은 줄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영어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해지면서, 그죠? 영어 내신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영어 내신에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기준으로는 영어 내신에 교과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도 마스터해야 되고 그 위에 내신을 준비했어야지만 되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그냥 만약에 수능이 좀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는 내신을 거의 포기한 애들이 많았고 수능에만 올인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더 쉬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대평가 때는 극상위권 아이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그죠? 지금은 극상위권 아이들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좀 자유로워지고요. 극상위권만. 그 다음에 애매한 상위권부터 애매한 이제 중상위권 아이들이 이제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 10월에 수능 모의고사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5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오답률이 80, 거의 80% 육박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영어 요번에. 그래서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다 틀렸다는 소리야. 그게 5문제에서 7문제가 대략 그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아이들이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제 몰라서 대거 이제 많이 틀리는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1월에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수능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10월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전에는 이렇게 막 정말 어렵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살짝 있다. 조금 높아진다. 이 정도였는데 10월에 정말 대박 터뜨려줬죠. 불수능으로. 불수능 이제 모의고사. 그죠? 모의고사고 물론 이제 당장 올해 수능 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상황에서 너도 나도 90점을 받게 해줄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는 어머님들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높아져요. 근데 그게 상당히 높아진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번 10월 모의고사 때 애매한 상위권들은 다 1등급이었는데 평소에 3등급까지 떨어진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보였었어요. 한번 뉴스기 쳐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일단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90점 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그리고 수능 영어보다는 또 영어 내신 더 중요해지는데 이 내신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가 2개 틀렸는데 3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고아이들은 상위권은 상당히 또 몰려있어요. 그리고 인원수가 적으면 1등급 따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볼 이제 그 부분이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은 어머님 익히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이제 고교 무학년 학점제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저게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우리는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영어를 내신에서 과정 중심으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지면, 그죠? 지금과 같은 형식의 뭔가 수업 형태는 정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재인 이제 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시험 위주 영어가 아닌 이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의사소통의 중심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교육계에서는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라고 해서 나온 지 몇십 년도 된 방식이기는 해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우리 영어 배웠으면 서로 의사소통을 유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년은 배웠으면은 뭐 이렇게 떠듬떠듬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반비례잖아요. 하면 할수록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식적인 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뜯어 고치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요. 그리고 뭐 그 교육과정 이제 개편안을 보시면은 초중등생들을 말하게 하고 듣기가 강조가 돼요. 고등학생들은 읽기하고 쓰기가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말하기가 중요해지는 거고 고등학생들은 이제 입시하고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하기로 테스트하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비용 면에서 채점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니트 그런 것들 엄청나게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채점할 사람이 없어요. 다 만들어놨는데 채점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걸 지역마다 어떻게 둘 것이며 그걸 누가 다 채점하냐고 그래서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말하기가 중요해지긴 하지만 그죠? 평가 방식에서 말하기는 지금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기 때문에 쓰기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토플이 비싼 이유가 사람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한 명 수험생의 그 말하기랑 쓰기를 평가할 때 3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ETS에서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일단 다시 지금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까지는 말하기 하고 듣기가 조금 더 강조돼요. 가장 기본적인 언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생 되면 읽기와 쓰기, 진짜 이제 어떤 아카데믹한 내용을 많이 평가하려고 한다라는 건데 거기서 쓰기가 훨씬 더 이제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가 이제 시행이 잘 되어야지만 되냐면 직접 본인이 쓰고 써보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말해보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영어 능력을 확장시켜야지만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부터.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가시는 지금 초 4학년짜리가 있는데 캐나다 밴쿠버 이렇게 연수를 이제 갔다가 방학 때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가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이렇게 수학적인 면은 상당히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불리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나 봐요. 어떤 신체적으로. 뭐 수학을 들으면 숫자를 들고 음악이 들리고 막 이런데요. 그런 현상이 있대요. 아니면은 아시는 분은 자기 직접 변명하는 게 아닌데 숫자를 딱 들으면 색깔이 딱 지나간대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게 극히 희귀하게 있대요.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약간 부족하게 된 거죠. 부족한 건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이 언어 쪽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아이들보다 언어의 습득 속도가 모르겠어요. 뭐 좀 약간 과정에서 5배 빠른 것 같아요. 분명히 예를 들어 2달 연수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ABCD도 모르는데 갔다 와가지고 말하고 읽고 그 다음에 그 난이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얘지? 막 이렇게 하는 상황 있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다른 애 바뀌어서 온 거 아니야? 내가 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연수 갔다가 예를 들면 영어 단어를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영어 단어 00% 스스로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럼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써봐 이랬는데 말은 우리가 저 이때까지 한국말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마 창피하지만 문법적인 실수 엄청나게 했을걸요. 근데 제가 말할 때마다 저 선생님 말하는 거 문법 다 틀려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거 아니시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영어를 그냥 유창하게 말하면 그냥 다 사람은 중요한 단어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한테 써보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평소에 듣고 배우고 했던 그 일상적인 것들은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업이라는 것은 또 다른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랑 스피치를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어떤 학업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뭔가 써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그때부터 막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히 말을 상당히 잘했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유로운 환경에 노출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룰을 정해주고 이럴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거야 라고 하면 그 아이의 언어는 정말 정확하게 말을 하고 쓸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감만 좋은 아이예요. 근데 그 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끝까지 가는 거냐면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적인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국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니면 얘가 말을 어눌하게 해서 아 국어를 못하나 보다 이러면서 생각을 잘 오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근데 예를 들어 역으로 국어를 상당히 잘했던 아이라고 칠게요. 말도 잘하고 뭐 예를 들면 자기 뭐 방어도 잘하고 책을 읽으면 거기에 대한 생각도 잘 얘기해요. 근데 시험만 쳤다면 50점이에요. 뭐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고 평소에 내가 뭔가 국어적인 실력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험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두면 그때는 이제 평가에 의해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 분명히 노출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잡아주지 않으면 절대적인 그 아카데믹한 그 수행평가라는 잣대를 댔을 때 진짜 잘하는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어머님들께서 염두에 두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출을 시키시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룰을 알고 있는지 한 번은 집어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일단 현 정부는 의사소통 중심으로 앞으로 교육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중학교 1학년들은 이제 뭐 다 자유학 기제로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좀 대거 실시 이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학교 선정해서 뭐 할 거다라고 하지만 점차 확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시키셔야지만 된다라는 건데, 자 이쯤 되면은 이제 지금 어머님들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뭐 여기도 알아보시고 어머님들끼리 같이 토론도 해보시고 하시는 게 결국에는 대입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우리 아이 영어 잘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죠. 그러면 중학교 때 어머님들이 이제 지금 중3 자녀를 두신 어머님은 이제 학교 선택이 거의 이제 가닥이 다 나왔을 텐데, 물론 앞으로 이제 자사고 폐지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몇 개 남아 있겠죠, 그죠? 뭐 특목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까요? 특목고, 자사고, 아니면 학군 좋은 곳, 아니면 어떤 기준? 앞으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 아이가 치러야 될 입시는요, 되게 그 과정 중심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뛰어나야지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 우리 아이가 상당히 뛰어난 아이가 아니면 굳이 막 학군 좋은 데 가가지고 빡세게 상대적으로 뒤처지게 할 필요성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머님은 고등학교 선택 기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제가 뭐 학군 좋은 거 이제 8학군 다시 구할한다 어쩐다 이제 얘기가 많은데 그거는 제가 굳이 쓰진 않았어요. 어머님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우리 아이를 방향을 잡고 고등학교를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아이를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시키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하는 시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저학년 아이는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앞에서 언급했던 이제 고교 무학년 학점제에도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중학교 저학년 아이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가 어느 정도 안착이 됐을 때 고등학생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입시 준비 시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왜 그런 거 하냐면 내신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어머님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죠. 근데 교과는 그냥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비율이 높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먼저 알아보시면서 우리 아이는 뭐를 시킬까? 공부도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어떤 과외 활동을 시킬까? 이것들을 이제 많이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중3, 이제 거의 이제 뭐 현재 중3이나 지금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현재 중2가 중3 되는 거니까 현재 중2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앞으로 뭐 물론 이거는 우리 아이 특성에 따라서 그다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시는 교육관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만약에 기본적으로 좀 쉽게 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목고나 자사고 고교 선택보다는, 왜냐면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금 갔다고 하면 그만큼 정말 스펙이 상당히 빵빵한 애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내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아이도 1등, 쟤도 1등, 얘도 1등, 1등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중학생 때 1등이었지만 고등학교 갔을 때 1등이라는 소리는 아니죠. 1등이 5명이 모였다고 치면 1등부터 5등으로 나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1등은 아니고 2, 3등이었다. 그러면 1등짜리 5명, 2등짜리는 더 많겠죠. 한 10명. 3등짜리는 한 15명.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저기 순위 20 몇 등까지 나가면서 분명히 뛰어난 아이가 내신 3등과 4등으로 훅 밀려나는 건 순식간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만 되는 거고, 앞으로는 교과보다는 비교과가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하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단순 암기식보다는 나의 능력을 펼쳐야 되는 위주의 입시가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죠? 아직까지 명확한 건 없지만 지금 나오는 정책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학 입시 경쟁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해요. 물론 학교 선택에 따라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도 하고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걔가 이제 올해 이제 고3이 되는데 이 친구는 서울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쉽게. 그래서 근데 이게 불행인 건지 뭐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농어촌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다녔는데 학교가 어떠냐면 만약 아이들이 100명이면 공부하는 애들은 7명밖에 없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놀고 싶어 애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엄마랑 맨날. 그래서 그 잡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1등부터 10등까지 그냥 싸움인 거지. 그러니까 그 학교 전교생이 7명인 것 뿐이에요. 100명이 아니라 7명. 7명 내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좀 수월한 입시 전형을, 수월하게 내신을 따기 위해서 만약에 농어촌이나 좀 쉬운 곳을 갔다고 치면 학교가 너무너무 분위기가,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돼서 애가 망쳐질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학교 선택이 그냥 만만하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닌 거죠.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내가 우위 선점을 하려면 고등학교 때 입시 경쟁력을 갖추는 곳이 나한테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다른 아이들보다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어머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비교과 영역이에요. 비교과가 대체 뭐냐면 밑에 보시면은 뭐 교내에서 수상실전, 그래서 경시대회 많이 참여하잖아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그래서 바깥에 가외 활동 여러 가지 많이 하죠. 방과 활동.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뭐 고등학생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거 읽고 독후감 써오면 내가 한 줄 써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 어떨까요? 다 써요. 관심 있는 애들은 다 써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저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막 써야 된대요. 선생님이 이거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자기는 쓴대요. 그래서 야, 꼭 써야 되는 거 아닌데 왜 써? 그러니까 왜 써? 이러니까 이게요, 선생님 쓰면은요 한 줄 더 써줘요. 안 쓰면 한 줄 안 써줘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눈에 들기 위해서 또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이야.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강의가 되게 좋다라고 추천했잖아요. 갔다 오면 그 선생님한테 들어서 또 한 줄 또 잘 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제 고2 학생인데 저번 수업을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늦었니? 이런 그 형법 강의 듣고 왔대요. 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들으라고 해서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생들은 다녀야 될 곳이 되게 많아요. 방학 때도 행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비교과라는 것은 교내에서 치는 경시대회, 그 다음 창의적인 체험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도 교내에서 선생님 시키는 것들, 우리 반 선생님이 시키는 것들 잘해야 되는 거고, 독서활동 여러 가지 등등등. 그러니까 그 지필고사 외에, 현재 시행되는 지필고사 외에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능력은 다 최대한 많이 해서 비교과 영역에 다 쓰는 거예요. 그럼 저거 하려면 어떨까요? 상당히 바쁘겠죠. 그죠? 고등학생이 되면은 3월이면 어떨까요? 2주는 적응하면서 거의 다 시간을 보내요. 선생님이랑 인사해야 되죠. 반 친구들 다 바뀌었죠. 이제 고등학생 됐죠. 그 다음에 2주 그렇게 보내다 보면 모의고사예요. 3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선생님 나눠주면 경시대회나 이런 것들 줘요. 그럼 4월에 그것도 준비해요.
뭐 동아리 뭐 들고 막 또 동아리 뭐 가입하느라고 또 이제 4월달에 3, 4월에 또 정말 바쁘면서 경시대 막 준비도 해야지만 돼.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준비하고 있어요. 4월 때는. 그러다가 이제 뭐 들어갈까요? 중간고사 들어가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패턴이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이제 보고 나면 또 일주일 어떨까요? 헬렐레 하자. 그러다가 시험 잘 보면 일주일 동안 헬렐레 기분 좋게 하다가 좀 동부할 수도 있는 거고 망치면 이제 또 더 힘든 시기가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뭐가 될까요? 또 이제 여러 가지 교내 뭐 활동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영부영하다가 기말고사예요. 그죠? 그러면서 기말고사 기간에 수행평가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아리,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해야 돼요.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달마다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런 부분을 언제 준비를 해야 될 건지. 그죠? 고등학생들은 제가 늘상 얘기하는데 걔네들 사는 거가 제가 봤을 때 삼성맨들이 사는 형태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맨날 얘기해요. 애들 피부에 쪄들고 다크서클 엄청 내려와 있거든요. 자, 일단 보시면은 비교과 평가의 핵심은 뭐냐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교과 이렇게 빡시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나 이렇게 뛰어난 학생입니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무작위로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학업 역량을 보여주려면 교과 내신 성적이 우수해야지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치러지는 경시대회도 뭔가 최소한 참여라도 해야지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사들이 기록하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도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만 되고 방과 후 수업 내용, 동아리 활동 내용, 뭐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다 학업 역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분을 보고 이제 입시를 사정하시는 분들이 이 친구는 교과 기본적으로 학업 능력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뭐를 보냐면 이 친구가 예를 들면 영어 교사가 되겠다고 아니면은 뭔가 경영을 하겠다고 아니면은 뭐 화학 연구를 하겠다고 왔는데 비교과에 보니까 다 농구 활동, 아니면 토론 활동, 아니면 독서 활동. 예를 들면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우리 전공에 지원하기에 적합한 활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 이 친구가 만약에 의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맨날 했던 게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이 예를 들면 유튜브나 신문 기사나 뭐 그런 것만 했다고 칠게요. 봉사 활동. 그럼 이 친구는 의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전공 적합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는 뭘 모르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성적은 뛰어나는 얘는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구나. 깝깝하구나.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과를 준비를 하실 때 기본적인 어떤 그 학업 역량을 보여줄 법한 내신 파트도 관리를 하시되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할 건데 그 진로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의 액티비티를 할 것인지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고등학생 때 언제나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그런 액티비티를 하려면 뭐가 먼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이 진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생각은 언제 하셔야 될까요? 중학교 때 하셔야 돼요. 근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심하게 겪고 있는 중2 잡고 중3 잡고 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않아? 앞으로 뭐 할래? 이러면 엄마 지금 아직 나 중학생밖에 안 되는데 우리 엄마 극성받다고 난리 브루스를 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됐을 때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섣부른 판단이 될 수밖에 없고 체계적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중학생 때 진짜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 흘러가는 입시고 고등학생들은 수험생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세요. 중학생들이 수험생이에요. 진짜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고3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생은 그냥 그 흐름에 맞춰서 그냥 계속해서 수행을 하면 되는 시기지 걔네들은 수험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시기는 중2, 중3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공 적합성은 뭐냐면 진로를 위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3년 내내, 고등학교 3년도 아니죠. 고3 때도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고3 1학기까지 하는 애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신과 신체가 다 피폐해지던데 우리 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2학년 때
어떤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는지를 입학사정하시는 분은 반드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도 보는 거예요. 그죠? 봤는데 수상을 몇 번이나 했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보겠죠. 그 다음 전공에 필요한 그 다음에 전공에 필요한 역량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관심 분야에 대한 보고서 진로 체험 활동을 쓸 수 있어야지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경제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디 병원에 가서 분리수거 봉사활동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거기서 보고서를 끝내면 안 되고 분리수거를 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이 이렇게 훨씬 더 배가 된다 라고 하면은 봉사활동을 했지만 거기서 제가 뭐를 생각한 거야?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을 했잖아요. 난 경영학과 갈 거라서.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관심 분야를 의미 있게 다 연결을 시켜야지만 돼요. 뭐든지 의미 있게 연결을 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꼭 의대 가서 의사 해야지라고 해서 무조건 병원 주변에서만 꼭 그렇게 뭔가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지만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뭐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것을 만약에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분명히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쓰레기 줍는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해요. 아니면 지하철에서 누군가를 손님을 안내하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칠게요. 그럼 그게 이 아이가 왜 그걸 선택을 했고 그게 너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데 언뜻 봤을 때는 전혀 연관성을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비교과를 하려면 전공에 적합한 액티비티를 하되 그죠? 그 다음에 뭔가 그냥 액티비티를 하는데 봤을 때 나의 관심 분야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고 능력도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분리수거 봉사활동만 했는데 얘는 경제학자가 되거나 아니면 경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돼? 그냥 몸으로 때우려고 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언뜻 보면. 근데 아니야. 거기 내가 직접 분리수거를 해보고 거기서 얼마의 비용이 나오고 얼마의 비용이 절감이 되고 이거 한번 다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직접 보려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이 탁 나오면서 얘가 진짜 사고 능력이 있고 진짜 그 전공에 적합하구나를 부모서부터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부모서부터. 그죠? 자, 비교과 평가 핵심은 학업 역량도 보긴 하지만 전공에 적합한 활동을 많이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많이 본다라는 거. 그죠? 그러면 저게 고등학생 때 비교과 영역을 준비를 해야지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공 적합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전공에 적합한 활동을 하고 나서 보고서를 쓰거나 사고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은 언제 이루어져야 되냐면 중학교 때 이루어져야지만 되겠죠. 근데 그런 사고 능력이 절대 안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연습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이제 아침에 김어준 씨와도 방송을 듣나 봐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대요. 우리나라에는 애어른이 되게 많대요. 저 포함인 것 같아요. 애어른이 되게 많은데 한 30살까지 한 30대 중반까지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직장에 가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속해서 부모 밑에서 크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엄마 아빠도 지치잖아요. 35살짜리 데리고 하기 용돈 줘가면서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야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간대요. 그럼 갑자기 그 35살 된 애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돈 벌려고 했는데 어떻게 살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갑자기 갈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30살이고 35살이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도 막상 뭔가 새로운 걸 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대학 졸업하고 직장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하는 거는 없어요. 지금 잘 생각해보면. 좀 창피하지만 어머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결혼해야 되면 결혼해야 되는 거고요. 애 낳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가 낳기 싫다가 좀 내가 미뤄서 애 가졌는데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근데 남들 하니까 근데 난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질 거야 뭐 이런 거. 너 옆에 집 사요. 그럼 나도 빡시게 일해가지고 집 사요. 뭐 그런 거잖아요. 저 엄마가 저기 보내는데 그럼 나도 보내야 될 것 같아. 굳이 저게 자존심 상하니까 안 보내고 난 더 좋은 데 알아서 보내야지 이러는데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걸까요?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사고하신 어머님들은 나는 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시킬 거야. 이러면 혼자 불안해서 죽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맞는지 어떤지. 그러니까 그런 사고하는 능력이 우리가 어른이고 엄마지만 있을 것 같지만 저도 막상 해보면 없더라고요. 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이 너무너무 많이 되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떨까요? 사고가 확실하게 서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얘기해보고 알아보고 저쪽 발품 많이 팔아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는 과정에 도달하기 어머님들 몇 년이 걸리세요? 그죠? 얼마만큼 그 내 주관을 가지고 뭔가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물며 우리 어른도 힘든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크지 않는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 뭐 진로를 결정해서 뭘 한다라는 건 너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진로를 얘기하고 동기부여가 되고 이 아이의 어떤 성향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죠? 비교과가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수상, 내가 경시대에서 아니면 어떤 대회에서 수상을 했어요. 그 나의 부족한 내신을 좀 보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머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 학생이 되게 뛰어나요. 시험은 맨날 100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과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수상 실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가 있는데 성적은 우리 과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런데 수상 실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쪽에 더 눈이 갈 건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기업도 채용할 때 다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 능력만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추세가 가는데. 그죠? 자, 수상 실적은 내신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비교과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뭐 뛰어나니까 정말 그 객관식의 좀 폐해가 뭐냐면 모든 게 한 방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날 너무 배 아파서 시험 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되게 뛰어난데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진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프고 글씨가 거꾸로 보이고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뛰어난 학생들인데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정말 갖가지의 특이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모르면 꾀병 부린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 진짜 심각해요. 막 울고 불고 자기도 고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시험 준비도 빡세게 해요. 그런데 당일 되면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글씨가 제대로 안 보이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다 섞여서 보인대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데 그 아이가 난독증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닌데 시험 때만 되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 특히 부모님이 너무 뛰어나면 그런 아이들이 또 많더라고요. 아니면 주변 환경이 너무 뛰어나면 그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기는 하더라고요. 아니면 친구들에서 그 또래 집단의 그 압력을 많이 받는 아이들,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던데 그런 아이들은 안 뛰어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아이들은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수상. 그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필로 뭐든지 끝이 났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에세이나 과정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한 번 망쳐도 어떨까요?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능 1년에 평생에 한 번이지만 뭐 물론 재수하면 2번도 되고 삼성 3번도 되지만 한 번에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SAT나 ACT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1년에? 많이 보죠. 한 번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든 그 객관적인 잣대가 되면 안 되는 걸 그 사람들도 아니까 기회를 여러 번 주는 거고 잘 되는 거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친구가 정말 뛰어난 학생이면 그죠? 한 번 실수해서 망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여러 번 줘서 능력 한번 펼쳐봐라라는 거죠. 자, 일단 그런 맥락에서 수상, 그러니까 어떤 비교과 활동과 내신이 있었을 때, 그죠? 내신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인문계열하고 이과계열에서 이제 비교과를 할 때 내가 인문계열이면 국어와 영어와 사회탐구 영역에 경시대회나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이고 이과는 반대로, 그죠? 수학과 과학 부분에 참여를 해야지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준비돼야 되냐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우리 아이는 인문계열 스타일인 건지 이과계열 스타일인 건지 그 정도는 구분을 해놔야지만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이러이러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부터 뭔가 그 준비를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좀 보여주고 케어를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인문계열의 뭐 역사가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평소에 그냥 놀러 다니실 때 어디 많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박물관이랑 박물관, 기념관 다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죠? 뭐 환경보호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뭐 해외를 가든 어디 가든 다 산으로 가는 거죠. 그죠? 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내신의 기본은 이제 문법. 그래서 오늘 이제 타이틀이 내신의 기본은 문법이고 영어의 기본은 영작이라는 타이틀이 가는데,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입시 방향이 아직까지 명확한 건 없어요. 완전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이 될 거고,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 아이들이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엄청난 힘든 시기를 겪겠죠. 그죠? 지금 현재로는요, 영어 이제 내신이 나오면 주관식과 객관식이 있는데, 객관식에서는 독해와 어법 위주고, 주관식에서는 서술형, 즉 문법이 변별력을 내는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객관식에서 독해는 단순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고요. 어법이 여전히 변별력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거는 거의 사람의 어떤 능력 테스트라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능력을 테스트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한 문제 아시잖아요. 그죠? 한 10대 문제 두고 어법상 올바른 것, 올바르지 않은 것 잘못 볼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 중학교 저학년들은 고교 무학년 학점제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고교 무학년 학점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고1이 고3 거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3 난이도. 그럼 우리 아이도 고1, 얘도 고1인데 쟤는 되게 높은 과목에 들어요. 우리 아이는 그냥 기본 거 들어요. 당연히 이게 학점이 갖출 수가 없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입시 어떻게 반영할 거다 아직 안 나왔어요. 하지만 무학년 학점제가 되면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공통이 있겠죠. 근데 일반 선택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로 선택 보시면 어떠세요? 학자예요. 그죠?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화 읽기예요. 영미 문화 읽기는 제가 그 영어 임용도 하는데, 영미 문학을 지금 현재 영어 교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은 영미 문학을 다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그 임용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미 문학 때문에 포기해요. 왜냐면 내가 어떻게 셰익스피어 읽고 이걸 내가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쓸 거나 이런 거 배운 적도 없는데. 그죠? 사범대가 어떻게 그걸 배우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범대생이 언제 막 논술 쫙 쓰고 막 이런 거 하겠냐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으세요. 현재로. 그 다음에 이제 영미문학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15세기까지부터 쫙 나와요. 그러면은 미국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영국 문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영국 리처처하고 리처처 다 해요. 소설가마다 장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섭렵하기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아무튼 그건 지금 현재 이제 임용고시에서 치러지는 현상인데, 분명히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세기를 그러니까 섭렵을 해야 되고요. 장르를 섭렵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진로 선택을 하겠다면. 그죠? 근데 저런 아이들은 분명히 어느 쪽에 갈까요? 영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과에서 저 진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죠? 국제학부나 아니면 내가 외교관이 될 거다, 아니면 뭐 영어와 관련된 직접적인 과에 들어갈 거다 하면 저 정도는 해야지만 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어떨까요? 유리한 거죠. 고등학교 때 저걸 해놔야지만. 근데 고등학교 때 저걸 하려면 또 언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각 과목별로 진로 선택하고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조금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정도만 지금 나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무학년 학점제라는 거에 잘 생각을 해보실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미국 거는 이런 거 있잖아요. AP. 고등학생인데 AP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생이지만 내가 요즘 생물학과를 갈 거야, 대학교에. 그런데 내가 그 생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전반적인 학업 성적도 뛰어나니까 나는 미리 대학교에 들어가서 할 생물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때 AP 수업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따놓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수업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그거랑 같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시행되는 그 해외에서 어떤 그 교육 정책에서 고교 무학년 학점제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많이 차단을 하시겠죠. 그죠? 자, 일단 보시면 고교 무학년 학점제의 취지가 뭐냐면 학년 구분 없이 학생들이 각각 자신의 능력, 중요한 건 뭘까요? 능력이에요. 그죠? 지금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이 가장 영어 잘해요. 지금. 한 달 전에 온 아이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수를 들으면 갑자기 음악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또 첼로도 키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고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 꾀병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 가르치는 수업은 진짜 평균 이하로 정말 더디돼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과정을 쫓아가는 걸 엄마는 만족하고 감사한대요. 근데 대신에 언어적인 측면은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보여서 얘가 대체 어디까지 하나 지금 시켜보는 거예요. 토플해도 되는 거고요. 뭐 별거 다 되긴 하더라고요. 단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국어가 문제예요. 영어가 문제가 국어 문제예요. 그래서 국어를 이해를 시킨 다음에 영어를 하면 영어를 더 빨리 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무학년 학점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에요. 고등학생 1학년이지만 고3 할 수도 있는 거고 고3이지만 고1 거에 뭐 상응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상당히 높은 난이도의 어떤 과정을 수행했다라고 대학교에서 보아진다면 그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어떤 힘을 발휘할지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단순 시험을 잘 봐야지만 된다? 이것만은 아니라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능력과 흥미에 따라 흥미는 내가 앞으로 대학교에 이 전공을 선택을 할 거다라는 거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흥미가 있겠죠. 그 흥미가 있는 분야에 상당히 뛰어난 과목을 선택을 했으면 대학 입시에서 어떨까요? 훨씬 더 얘를 차정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얘는 뭐 다른 성적이 조금 뭐 부진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과에 들어오기 전에 완전 최적화가 되어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흥미에 따라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해 이거죠. 다양하게 과목을 선택해요. 그러면 다양한 과목에서 나의 능력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다양한 과목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다 잘해야지만 된다는 소리죠. 그게 고교 무학년의 학점제 특징이고 함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력에 맞게끔 내가 되게 수학을 잘하니까 그죠? 굳이 고1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고3거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준비가 안 된 학생들한테는 격차를 벌이게 하는 일인지는 상상 불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이제 입시가 되면 물론 맞게끔 가는 거긴 하지만 준비가 안 되면 이 교육의 빈부 격차는 엄청나질 거라는 소리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어떤 무학년 학점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논의될 과제는 아직까지 많아요. 대입시 제도에 어떻게 반영을 할 건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은 이제 그 다음에 그럼 수능 제도 대체 어떻게 할 건데? 왔다 갔다 하죠. 중2들이 이제 중3 뭐 지금 체제를 간다고 치더라도 중2는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대학 입시 체제는 어떻게 할 건데? 여기 고교 무학년 학점제를 하고 과정 중심으로 이제 지필고사 점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할 건데 그럼 그걸 대학 입시에서 어떻게 반영을 해줄 건데?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학생 참여 수업과 과정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성장 추구를 한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게 정말 골 때려요.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학생 참여 수업은 해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수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어떤 지문 하나 주고 너가 이거 지문 문법적인 포인트랑 내용 설명해 이래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 있는 학생 이제 그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책이 너무 깨끗해요. 너 선생님 수업 안 하시니? 그러니까 하는데 저희 시켜요. 여기 가더라고요. 그럼 걔가 말하는 거 적지를 걔가 말하는 거 좀 받아 적지 그랬어? 이러니까 선생님 걔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뭘 받아 적어요. 말하는 애도 모르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죠. 그 책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 참여 수업이라고 했는데 학생이 참여는 하죠. 그죠? 시키면 자기가 준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준비하는데 이게 지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영어를 막 유창하게 말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영어 쓰는 말하기가 맞나 틀렸나? 뭐 이런 거죠. 다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그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얘도 뭐 저도 뭐 우리끼리 뭘 배워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현재
교실에서 학생 참여 수업이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수업을 안 하고 학생을 많이 시키면서 그럼 잘했네? 뭐 이 정도예요. 점수 매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과정.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지문 보면 또 어떤 지문은 그 아이 보면 어떤 지문은 깨끗하고 어떤 지문도 빡빡해요. 이거 잘했네. 선생님 수업해 주셨니? 아니요. 영어 잘하는 애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못하는 버벅거리면 제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받아 적을 게 없는데 영어 잘하는 애가 나오면 선생님만큼 잘하고 어떤 애는 선생님보다 더 잘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아이는 뭐 선생님이 한 것처럼 막 빡빡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걔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그 다음에 고2 학생도 그런 수업을 하는데 걔 노트는 빡빡해요. 야, 너희 선생님이 꼼꼼하게 해주셨다. 아니, 우리가 발표 수업 한 거야. 이러더라고요. 걔는 성심 영어인가 일반고가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특목고 아니에요. 일반고. 그래서 이렇게 학생 참여 수업인데 앞으로 학생은 계속해서 수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수업에서 열심히 액티비티를 하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지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참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눈에 쟤는 지금 수업 과정이 상당히 좋다. 쟤는 수업 과정이 별로 아니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학생부 종합에 뭘로 갈까요? 세부 능력, 특기상에게 가겠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이게 논의될 과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생길지 어떤 변칙이 나올지는 뚜껑 열고 시행을 해봐야지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예비였어요. 이제 이런 게 전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전반적인 상황. 이제 본론은 이제 금방 들어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문법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접근하는 방식은 조금 이제 많이 달라져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아까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기본적인 연수를 많이 달아서 갔다 와서 다루는 그 독해 내용도 고등학생들이 보는 어떤 교과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토플에서나 볼 법한 그런 내용들 있죠. 그리고 그런 것도 이제 읽고 그 다음에 라이팅 하라 그러면은 자기가 막 잘 서술은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냥 회화체의 문장이지 이게 글로써 적합한 문장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야 될 문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주면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연수를 갔다 왔으니까 문법은 들었잖아요. 그러면 한국말을 모르는데 영어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우리나라 입시를 치를 거고 우리나라에서 문법 수업을 들을 거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present progressive라는 단어는 알지만 현재 진행형을 모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정확하게 얘가 알고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인 건지. 우리나라 입시는 딱 뭐 현재 진행형이면 진행하고 있는 상황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주를 쓰는데 그것까지 다 알고 있는지를 확장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연수 갔을 때는 그냥 의사소통 능력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확장을 많이 시켜주진 않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알려주진 않는데 입시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특정한 문법을 알고는 있지만 다양한 범주까지 알고 있는지 다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문법은 정확한 독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장이 앞으로 지금 수능 체제가 어떻게 가냐면 그전에는 토플에서 많이 빌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원서에서 거의 다 발췌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짜집기를 하더라도 되게 서투르게 짜집기를 해서 원문 그대로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일부 발췌해서 짜집기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아무도 이해 못해요. 쓴 사람밖에 이해 못해요. 한국말로 봐도 이해 못해요. 어머니가 그 수능 교재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렵다고 하는 그 지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첫 문장부터 이래요. 여행은 사고의 산파다. 그럼 애들이 선생님 산파가 뭐예요? 미드 와이프는 대체 뭐예요? 산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철학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일단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상당히 비유적이고 하기 때문에 글을 일단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중요 정보와 중요 정보가 아닌 거 구분을 못하면 안 그래도 그 정확하게 읽어도 힘든데 그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못하면 이제 머릿속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근데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요 문장의 핵심 요소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고 핵심 요소는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맨 처음에 뼈대부터 골라서 읽고 살을 갖다 붙인 형식으로 내가 전략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정확한 독해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단순한 어떤 그 객관식 형태의 문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문장이 진짜 문장을 봤을 때 문법적으로 예전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 국어 문법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틀리고 어떻게 말해야지만 정확하다 이런 것들 그런 형식으로 진짜 한글을 가지고 문법을 공부하는 것처럼 영어를 가지고 단순 개념이 아닌 문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 정보가 특정한 부분에 가는 건지 이해하는 문법을 해야지만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문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수동태를 얘기해야 되는데 능동태를 얘기했거나 그런 내용 확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시제를 구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뭐 중요한 역할을 띠진 않지만 뭐 과거 완료와 과거 순차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과거 완료와 과거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다 섞여 있으면 듣는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해요. 한 문장 문법은 맞는다고 하지만 플로우 자체가 맞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한 문장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문법은 전반적으로 한 문장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상 맞는 문법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한 의사표현에서 말하기나 쓰기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의 기본은 영작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에 말하기를 뭐 계속해서 인터랙션을 1대1로 하지 않는 이상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는 뭐 이제 전화 영어 이런 걸 가지고 매일매일 꾸준히 해주시면 되는 건데 말을 일단 끼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먼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언어가 그 발달된 상황에서 영어를 배우는 친구들은 그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문장 쓸 수 있어야 쓰고라도 한번 하는 거고 쓸 수 있어야지 내 머릿속으로 어떤 문장이라도 지나가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 아이가 그 말하는 얘가 지금 영어 내용을 말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는 말하기를 시켜서가 아니라 쓰게 하면서 정확하게 다 찝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쓰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 알고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떠듬은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걸 계속해서 말하기를 시키면 이제 유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말하기 중요해서 말하기 막 해봐 이러면은 이제 좀 물론 뭐가 먼저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학년이 된 아이들은 문법에 근간 영작을 시킨 다음에 영작을 좀 잘 유창하게 하면 말을 떠듬이라도 시켜서 계속해서 유창하게 이제 늘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 그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기가 유창한 아이들은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요? 그럼 맞아.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아는 영어만 쓰는 거고 모르는 영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영어 파트는 자기가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르치기가 좀 쉽지는 않죠. 아무튼 그래서 실용영어 학대 때문에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지만 돼요. 저학년 때는 말하기가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감, 동기부여, 재미 이런 쪽으로 가다가 중학생 약간 이제 2, 3학년쯤 되면은 좀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는데 문법에 근거한 정확한 영작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단순 영어 문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어진 문장을 쓰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써봐. 이게 지금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실용영어 확대해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으로 그 학업은 과정 중심의 영어 수행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게 앞으로 대세라는 거죠. 과정 중심, 그죠? 그러면은 지금 중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훨씬 더 아실 것 같아요. 수행 평가할 때, 그죠? 단순히 뭐 뺏겨 적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면 지금 중학생이지만 말하기 대회가 있거나 쓰기 대회가 있어서 뭐 이렇게 준비하는 아이를 보신 어머님들은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아주 영어의 기본기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상황인데 기본 문법은 당연히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 뭐 동사, 목적어, 형용사, 이게 품사가 예전에는 뭐 이제 아주 막 일본식으로 막 투 부정사, 분사, 뭐 부대상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용어들 때문에 굳이 뭐 저런 걸 배워야 되나? 라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문법 교육이 문제야라고 이제 많이 갈 수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언어라고 하면 품사는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그 전에 이제 평가 방식에서 뭐 그런 식까지 뭐 부대 상황이 뭐야? 부대 상황이 뭐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 너무 강조하면서 막 적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문법에게 가는 건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품사와 성분까지는 구분을 하고 역할을 알아야지만 언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건 우리나라 문법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영어 문법의 기본 원서 영어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어 원서의 주어 그 다음에 거기는 어떻게 나누냐면 주어와 수로로 이렇게 나누는데 왜냐면 주어, 동사, 주어는 성분이고 동사는 품사가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고 주어부, 수로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서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다 뭐가 들어가냐면 품사와 성분은 다 들어가는 거고 역할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서를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서 보면 우리나라 문법책에 잘 녹아져 있긴 있어요. 자, 일단 문법 개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들 그리고 뭐 외국인이 쓰든 우리가 쓰든 여기서 주어가 뭐야 이런 얘기해야 동사 갑자기 또 동사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말하는데 목적어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법 개념도 있어야지만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진화된 심한 문법을 개념을 일단 익히셔야지만 돼요. 그죠? 개념.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이용해서 문장을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문장을 분석했으면 내가 주어진 문장 분석을 했으면 쓸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게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수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문법 기본 개념서부터 영작까지 한꺼번에 쫙 이루어져야지만 되는 거고 개념, 심화 문법, 문장 분석, 영작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자, 문법 개념부터 영작까지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Heart patients improved their health, who expressed gratitude for the positive things in their life. 제가 지금 이렇게 슬래시로 지금 꺼놨잖아요. 그죠? 여기서 예를 들면 주어가 뭐야? Heart patient요. improved는 뭐야? 뭐 동사야. improved는 주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왜? 동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없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내용을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 their health는 뭐야? 목적어요. 그럼 뭐를 설명해 주는 거야? 뭐 하트 페이션트가 their health를 설명해 주는 거야, improve가 설명해 주는 거야, improve 이렇게 뭔가 문장의 구성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who는 왜 나오는 거야? 그럼 개념이죠. 앞에 뭐 their health, 하트 페이션트에 대해서 뭐 후치수식된 건데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who expressed gratitude 일단 단어도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or the positive things는 저런 건 뭐야? for라는 건 뭐지? 뭐 전치사야. 그치? in도 뭐야? 전치사야. 그럼 이거 역할이 뭘까? 뭐 이제 개념.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절. 후 이하가 형용사, 절. 이게 가는데. 그럼 저 형용사, 절은 왜 나오는 거야? 역할은 뭐야? 뭐 명사 설명하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다 분석을 했어요. 단어도 다 알고 분석 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글로 주고 그들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환자들은 훨씬 더 건강에서 향상을 보였습니다라는 문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장 정확하게 다 분석하고 단어도 다 알고 주어, 동사, 목적, 형용사, 절이 있다라는 것도 다 아는데 왜 못 쓰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다 연결이 돼야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은 지금도 벌어지긴 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현재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 방식이 하나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생이고 우리 지금 초등학생 자녀 두시는 어머님들 더 많잖아요. 약간 방식은 방면이 바뀌는데 큰 맥락은 바뀌지 않아요. 뭐를 하더라도 완벽하게인데 지금 보시면은 Dear parents, as you know, Sandy Brown 하면서 첫 번째 다 보이시죠? 원래 문제는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내신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문제가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지문이에요. 아니면 Which is the correct order에서 올바른 순서대로 작성한 것은 뭘까요? 같은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지문에 내용이 일치하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겠죠.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같은 지문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원래 수능 문제는 요거였어요. 그죠? 그런데 현재 내신에서는 이렇게인데 여기에서 빠진 문제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냥 가능성만 보여드린 거고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선생님들이 창의력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냈지?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창의력이 높으신 분들. 왜냐면은 내신에서 상위권들이 많이 모여 있을수록 선생님들 창의력을 상당히 발휘를 많이 하세요. 안 그러면 이게 등급이 안 나눠지니까. 이번에 저기 분당에 있구나 판교 어떤 고등학교에서 수학 100점 맞았는데 다 3등급이래요. 시험을 너무 쉽게 낸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항의 전화하시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시험 그떡으로 냈다고. 선생님이 엄청나게 열받아서 중간고사 시험, 기말고사 시험 범위 이만큼 늘리고 너희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시험 엄청 벼르고 있어서 그 학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일단 상위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생님들이 상당히 기발한 문제들을 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런 지문을 지금 제가 이게 한 지문은 아니고 지금 잘린 거예요. 그 예를 보여드리는데 시험 내신 시험 범위가 교과서 있고 고등학생들은 외부 지문 있고 이렇게 모의고사도 시험 범위로 들어가요. 근데 모의고사 한 문제 28문제인데 약 한 20문제가 지문이 선택이 돼요. 근데 수능고사 지문 20개 정도 선택되고 외부 지문에도 지문이 있죠. 외부 지문은 수능 모의고사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지문들 있잖아요. 문제지? 수능 형태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지문 개수만 치자면 한 50개, 60개 정도 돼요. 이걸 완벽하게 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서술형은 빠뜨렸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문장 하나 빼고 한글로 주고 영작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이 문장을 주고 요약문을 작성하시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많아요. 나올 수 있는 요약은 되게 많아요. 이제 끝인데요. 영어 내신을 준비하려면 그죠? 시험 위주 암기식 하면 이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그건 이제 끝난 거예요. 영어를 언어로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지만 이제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맞죠? 어머님도 아시고 저도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 영어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아는 거고 이렇게 가야지라는 건 누구나도 다 동일하는데 이제 준비하려면 깜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지금 돌아오기는 했어요.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현재 고등학생들이 치러야 입시 체제가 그죠? 무학년 학점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신도 절대평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절대평가가 되면서 또 어떤 게 등장할지는 모를 일이죠. 그죠? 이제 여기가 지금 끝이 나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중학생 자녀를 두신 초등학생 이제 고학년 5, 6학년 아니면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한번 내가 고등학교를 어떤 선택을 할 건데 나는 그래도 면허권보다 더 좋은 곳에서 가는 게 더 좋아. 그리고 뭐 대학 잘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또. 왜냐면은 공부를 잘해서 굳이 사회 성공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기회가 훨씬 더 많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어머님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집안은 사업가 집안이에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빡시게 잘해서 사업가가 된 거는 아니고 봤더니 수완이 좋고 전략이 좋고 인맥이 많고 가진 게 많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공부에 매진하지 않죠. 그죠? 실용 중심의 수업을 할 거예요. 중국에 황제 수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진짜 대기업 자녀들이고 그 친구들은 공교육 하나도 안 받아요. 뭐 보냐면 초등학생들부터 대차 대조표 보는 연습하고 어떻게 경제지구 분석을 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 가지신 어머님들은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전혀 안 맞아. 그냥 나는 우리 아이가 면학 분위기 좋은 데서 좋은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고 성적은 굳이 뭐 이렇게 하시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시키지만 엄청 불쌍해요. 맨날 이렇게 이제 가깝게 하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엄마가 뭐 안 하면 저 죽인대요. 이렇게 해서 뭐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 애가 뭐라고 할지 너무 미래가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뭐 공부할 재간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포기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어머님들이 가지시는 어떤 그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앞으로 입시체제는 이렇게 갈 거고 그죠? 할 건데 진짜 특목고나 자사고를 내가 고집을 할 거야? 아니면 파락고를 고집을 할 거냐? 아니면 파락고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는
주변에 다 지진나도 무조건 공부하는 애야. 뭐 친구들 다 놀아도 우리 아이는 절대 끄떡하지 않아. 그런 면학 분위기보다는 우리 아이 역량을 좀 더 상대적으로 우위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위적으로 비교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학교 선택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그 학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우리 아이 지금 내가 빨리 데리고 실용적으로 우리 아이는 앞으로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니까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액티비티를 어떤 걸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맞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저도 뭐 감히 추천이나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엄청나게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어머님들이 가지시는 가치관, 우리 아이의 성향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 이런 추세가 됩니다. 라는 거고 분명히 선택은 어머님들의 각자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뭐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 정보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문법을 시켜야 되고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된다면 방향성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